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이번에는 듄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에반게리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 지브리를 있게 해준 작품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만화가 메비우스와 소설 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메비우스의 작품 아르작인데요. 나우시카가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비우스는 1975년에 기획되었던 조도로프스키 감독 듄의 일러스트와 콘티를 담당한 만화가로서 아키라의 오오토모 카츠히로와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 타니구치 지로, 20세기 소년의 우라사와 나오키 등 여러 일본 만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1979년 극장판 루팡 3세 칼리오스토로의 성의 실패 이후 다음 애니메이션을 만들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만화 연재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처음으로 연재한 만화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월간 애니메이션 잡지 아니메주에 1982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나우시카는 단행본 1권이 나오고 얼마 후 애니메이션화 기획에 들어가 1984년에 개봉을 하게 되지요. 듄처럼 구세주 전설로 시작하고 먼 미래라는 설정이지만은 칼을 무기로 싸우는 점이나 나우시카를 인도하는 스승이자 부해 최고의 검객이며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은 유파는 폴의 검술 스승 거니 할렉과 생태학자 리에트 카인즈 박사가 합쳐진 인물로 보인다는 점, 외부 활동에 사용하는 특수한 마스크와 무앗딥을 연상케 하는 여우다람쥐, 모래사막에 거대한 벌레가 등장하며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판 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개봉 이후에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원작 만화를 12년간 걸쳐서 계속 연재를 하였고 1994년에야 완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만화는 구세주 활약으로 희망적인 엔딩을 그린 애니메이션판과는 달리 듄처럼 구세주의 의미와 환경 문제에 관한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전혀 다른 엔딩을 그려냈으며 에반게리온 감독 안노 히데야키는 이 만화판 나우시카를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나우시카와 에반게리온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안노 히데야키는 20대 초 젊은 시절에 만화 나우시카가 연재 중인 잡지 아니메주에 애니메이션 제작 일손이 부족하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상경을 하고 나우시카 제작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미야자키 하야오는 친구에게서 빌려 입은 양복에 맨발의 슬리퍼를 신고 온 안노 감독을 보고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신인인 안노에게 이례적으로 나우시카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신병 씬을 맡깁니다. 신인 시절 안노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사람을 못 그린다면서 곧잘 구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람 대부분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주고 스튜디오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신병을 훌륭하게 그려내어서 업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래 거신병은 몇 번 빔을 쏘고 녹아내려버린 본편과는 달리 사람이 탑승하여 오오무와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제작기관과 시간의 문제로 이 전투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노 감독은 이 변경된 거신병의 전투씬을 30년이 지난 인터뷰에서도 아쉬워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에반게리온과 거신병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창을 들고 나온다는 점과 날개가 달렸다는 점, 단순한 메카닉이 아닌 생명체가 베이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안노 감독은 자신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원작 만화를 베이스로 한 나우시카 후속작을 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는데요. 그렇게 때를 쓰다가 겨우 거신병만 쓰는 것을 허락받아 제작한 것이 에반게리온 Q와 함께 상영된 거신병 도쿄에 나타나다입니다. 왜 갑자기 에반게리온의 거신병이지? 라고 의아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에반게리온 Q 초반을 보면 US 작전에서 아스카의 위기 상황에 뜬금없이 에반게리온 초호기가 마치 거신병처럼 빔으로 마크4를 파괴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에반게리온이 울트라맨과 함께 거신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최근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서 나우시카 속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니 안노 감독이 수건대로 나우시카 속편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나우시카가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두고 그해 일본 애니메이션 대상과 애니메이션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평가를 받은 덕분에 다음 작품인 천공의 성 라퓨타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의 지브리 스튜디오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드디어 듄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듄에게 도전한 것은 바로 오니소프토인데요. 오니소프토란 새처럼 날갯짓을 하는 비행체를 뜻하는 단어로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날기 위해 고안해오던 방식입니다.
비행기의 등장으로 한동안 연구가 뜸하다가 최근 효율적인 드론 개발 등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비행 형태인데요. 듀는 이 오니소프터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킨 최초의 SF 소설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소설 듀니 자기보다 먼저 오니소프터를 등장시킨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새와 같은 날개짓으로는 조종석이 안정되지 않아서 인간이 탑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역설을 하였는데요. 1984년 데이비드 린치판 듀에서도 오니소프터라고 부르기에는 참 애매한 날개짓을 하지 않는 비행체가 등장하여 이때까지 오니소프터를 제대로 표현한 영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이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오니소프터를 영화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욕에 불타올라 라퓨타를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라퓨타 제작 수년 전부터 등장인물들보다 오니소프터를 먼저 구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듄의 오니소프터와는 달리 복수의 날개를 가지고 곤충처럼 고속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디자인된 이 플랍터는 실제로 만들어서 하늘에 날린 사람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시 최고의 오니소프터 씬을 그려낸 천공의 성 라퓨타의 장면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영화 시작 50여 분쯤 무스카에게 잡혀있는 시타를 구출하기 위해 파즈와 도라의 해적단이 오니소프터를 띄울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프랍터 엔진에 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엔진, 실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르쉐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티거 탱크는 엔진으로 발전을 하여 모터로 구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프랍터도 엔진으로 발전을 한 뒤 인공 근육을 움직여 고속으로 날개짓을 하고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독일의 유보트처럼 약 60초간 무음 비행이 가능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갇혀있는 시타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주문을 외우자 로봇 병사가 움직여 출입구를 부수고 시타를 데리고 나온 뒤 군의 요새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오니소프터를 탄 주인공 파즈와 도라의 해적단이 요새를 향해 날아가고 시타가 잡혀있는 곳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도라는 목격합니다. 게다가 공중전함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도라는 위험을 감지하고 퇴각하려고 하지만 이때 파즈가 로봇 병사가 데리고 있는 시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도라의 해적단과 골리앗, 로봇 병사, 3자 구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약 3분간의 최고의 오니소프터 씬이 시작이 됩니다. 시타를 발견했다는 파즈의 말을 도라는 여자는 배짱이지 라며 위험한 적의 요새로 과감하게 돌진합니다. 엔진을 끈 무음비행으로 멋지게 적의 요새에 진입한 플랍터이지만 특유의 날개 때문에 1차 구조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 사이 로봇 병사는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것인지 시타를 외곽으로 나와주고 골리앗의 포격을 맞습니다. 공주님을 위해 일하다 쓰러져가는 로봇, 왠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쓰러져가는 로봇 병사에 슬퍼하며 남자를 부르는 시타, 도라가 파편을 맞고 추락하는 플랍터의 조종관을 당기는 파즈, 수면에서 다시 부상하는 플랍터와 물보라 연출에서 애니메이터가 갈려나가는 소리와 혼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파즈가 플랍터에 거꾸로 매달려 시타에게 접근, 시타는 파즈에게 과감하게 몸을 던지고 캐치에 성공. 이때 도라가 둘이 떨어지지 않게 바지를 잡아주는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뒤늦게 뛰쳐나온 무스카가 골리앗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자 도라의 나머지 일당이 연막으로 골리앗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100번은 더 돌려봤는데요. 컵라면을 끓이는 불과 3분 만에 3자 간의 공방, 모험과 스릴, AI와 인간의 교감, 믿음과 용기, 어른의 역할과 책임까지 모든 것을 담은 최고의 오니소프터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듄도 오니소프터의 거의 모든 비행씬을 아이맥스 풀화면으로 보여줄 정도로 신경을 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구성이나 감동에서 라퓨타의 플랍터 씬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라퓨타를 다시 한번 보실 때 듄의 오니소프터와 플랍터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사영화에서 제대로 오니소프터를 구현하고 아이맥스와 4D로 체험까지 하게 해준 이번 듄에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설 듄은 나우시카에게 영향을 주었고 나우시카의 거신병을 담당했던 안노가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듄의 영향을 받은 나우시카의 흥행 덕분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생겼으며 주옥같은 명작도 탄생하게 되었죠. 이 외에도 일본의 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이 직간접적으로 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영향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듄의 작가 프랭크 허버트는 소설가로서 자립하기 전인 1946년 미국 오리건주 상원의원 가이 코든의 연설문을 써주는 등 정치가의 스피치라이터로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이때 영웅이나 카리스마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듄에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 듄 초반에는 메시아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전개하지만 결국 초인들은 인류에게 재앙이라고 보는 그의 시각을 담아내는데요.
이번에 영화를 담당한 드니 빌레브 감독 역시 마블 같은 히어로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듄에서도 단순한 영웅 서사시에서 끝내지 않고 프랭크 허버트가 이야기했던 초인에 대한 안티테제까지 그려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라퓨타를 뛰어넘는 오니소프터 씬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안노 히데아키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전시회에서 본 에반게리온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영상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